상식 회복이 급한 것 같아요. 상식 회복. 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의 공통 감각인데 이게 어긋나잖아요. 지금 정치가. 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잖아요.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그 커먼 센스 상식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지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믿음이 있고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건 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거짓말은.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너 거짓말쟁이야. 이게 최고의 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 공정과 상식. 그거는 딱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 그렇죠. 핵심 가치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솔선수범을 해야죠. 거기서부터 우리 정치가 상식을 회복하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권력 행사, 그러니까 권력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헌법 1조. 네. 주권 재민, 국민 주권. 네. 근데 주권자가 4월 달에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거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은 거기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명령을 사실은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죠. 따르겠다고 말만 해놓고. 근데 뭘 따라요, 지금? 아니잖아요. 네. 응?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권력을 쟁취했으니 내 마음대로 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죠. 국민이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일반 상식. 여기서부터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되게 양비론으로 얘기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주인인 국민이 4월 총선에서 선택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바꿔라 방향을. 그럼 방향을 바꾸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맞죠.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 제도적으로 다른 방도가 있을 거잖아요. 국민이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기어가 전에는 금기어였잖아요. 네. 근데 빨리 끝내라 하는 얘기를 십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시장 바닥에서도 그냥 3, 4, 5 앉으면 그런 소리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 인사할 때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서 정리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우리 의장님은 그 네? 단어를 표현하기를 좀 꺼리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금기어였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상식화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별로 그 심각성이 안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권 인사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들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없다. 생물이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탄핵 절차를 실제로 올라탔을 때는 역풍이 대단할 거다. 아니 현실적으로 8석이 모자라잖아요. 네. 192명인데 지난 총선에서 사실 국민들이 조금 더 화가 나셨으면 200석을 넘겨버렸으면 야당 손에 딱 들어오는 거죠. 네. 이 명백한 위법 사항의 증거 확보되면 그건 언제라도 탄핵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하여튼 절묘하게 이걸 이제 일반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의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표를 찍은 동기가 다 다르지만 이걸 100만, 200만, 1000만 모아놓으면 거기에 뭔가 정신, 그 사상이 들어있다는 건데 그 108석을 국민의힘에 준 거는 탄핵 저지선을 준 거죠.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역사에 남을 생각을 해야지. 탄핵을 간신히 막는 거가 목표가 돼서야 얼마나 참담합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은 거의 상식되다시피 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은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기를 넘어오면 또 다시 그게 폐기되고 다시 또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게 지금 국민들 강대치잖아요. 예.
여기서 뭔가 풀어야죠. 네. 정치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이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망가지는 거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대로 다시 이재명, 한동훈, 윤석열 네. 3자 회동도 하고 그래서 정치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복원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 대화를 의장님은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죠. 근데 의장님은 저 여권에 좀 신뢰가 가능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좀 오래 얘기를 뭐 해온 분들이 있죠. 뭐 지금 지방에 있지만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주호영 부의장이라든지 우리 정진석 실장이라든지 우리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지금 원외에 있지만 정병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이런 말을 예, 많이 해요. 그렇죠. 그 여야가 모두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최형두 의원이 지금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하고 내가 지금 과방위에 있어서 같이 무슨 모임을 만들었냐면 AI와 모빌리티의 기술 혁신을 위한 조찬 전략 포럼. 그래서 의원들, 그다음에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계, 삼성, 현대, 네이버, 뭐 KT, 그리고 또 연구소, 연구소,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 이 분야 AI 전문가, 교수들 이렇게, 그러니까 학계, 산업계, 정부, 의회 전문가 이 포럼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온 얘기지만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25만 원 13조 민생회복 지원 투자하는 거 지금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부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거 폴리뉴스 특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 거부권 하지 말고 그 야당이 주자는 거 절반 민생지원금으로 50% 하고 50% AI 지원, AI 그 핵심 기술 양성을 위해서 거기에 5조, 6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정부의 업적도 만들고 또 야당도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기됐어요. 그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태원 특검, 예. 결국은 나중에 영수회담 때 대통령이 그 일종의 수정하면서 수용 의사를 했고 바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치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최상병 특검도 그래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그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내리놓아야 된다지만 국회에서는 지금 사람들은 어쨌든 민주당이 입법 권력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다수니까. 그 민주당이 법안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를 발휘할 수 있죠. 바라거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 의장님이 대선배로서 좀 이렇게 앞장서서 정치가 작동해야 되죠. 상대를 없애버려야 할 정적 죽이기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일단은 역지사지, 상호 존중 그러면서 상호 공존 속에서 대화와 타협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상대를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거는 전쟁이죠. 어쨌든 공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인데 박찬재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수 일당의 어떤 원내대표로서 입법 권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본인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대화 협상을 줄기차게 해야 되는데 전사 같아요. 전사. 맨 앞에 나선 전사.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뜻이 있으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대화라는 건 또 뭐 물밑 대화도 가능하니까 박찬대 대표도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플렉시블한 사람인데
너무 요새 경직돼 있게 보입니다. 예.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금방 말씀하신 선배, 중진, 들의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의장님 하면은 통일부 장관 시절에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의장님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은 뭔가 우리가 획기적인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저희 세대도 그렇고 밑에 세대도 그랬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전보다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이 대북 관계는 꽉 막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대북 관계로 좁혀서 볼 것이 아니라 예. 이제 30년 동안 쭉 해온 흐름이 있잖아요. 노태우 정부. 예.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공존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 공존이죠. 일단은 긴장. 민족 공동체 선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는 반국가 단체를 상대한 적대 근친 증오의 관계였다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77 선언 상대를 인정한 거예요. 예. 인정하고 그래서 장사라도 하자. 네. 물건 사고 팔고 홍콩을 통해서 가지 말고 직접 직교역도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미국과 일본 수교하는 걸 도와주겠다. 국제사회로 나와라.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쳐부셔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단 공존하자. 그래서 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렀잖아요. 예. 그리고 30년 왔어요. 37년째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완전히 지금 이거를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냉전 반공주의로 돌아간 거죠. 이제 상종할 수 없는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대결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착오도 유만부동이지. 모든 나라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리와 실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제정치의 현장 속에서 이른바 가치 외교, 이념 외교 네. 이거로서 얻은 것은 심대한 국익의 손상, 국격의 손상, 국익의 실종, 또 뭐 국민 의사는 관대없고 국민이 지금 이런 대결을 선호하고 희망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우리 사회가 극우 극좌 대결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진보와 보수는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시대지. 예? 이거를 말하자면 극우적 시각으로 진보를 극좌로 몰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또 극좌가 득세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1세기 2024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하자면 중국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타도 대사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강요 중에 타도론자, 북한 타도론자, 북한 붕괴론자, 북한 선제 타격론자 이걸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들로 지금 빙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 북을 붕괴시켜서 흡수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미망이죠. 이미 핵을 가진 국가고 이미 러시아와의 동맹을 복원한 북인데 윤석열 정권이 저걸 어떻게 붕괴시킵니까? 어떻게 흡수 통일합니까? 이거는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빨리 꿈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주의 노선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말 압록강 유역에 대규모 수해도 발생했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이전에 보면은 군사정부 시절에도 북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화 재개의 실마리로 삼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도적 지원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전두환 정권 때 우리 수해가 나니까 이북이 뭐 수해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았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입니다. 정치. 예.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의 지도자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생을 안 해본 두 사람 지도자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 고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고통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강대강 남쪽도 힘에 의한 평화 오직 그 군사동맹 군사력 강화 한미일까지 포함하는 군사협력 뭐 이것이 평화를 보장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건 가짜 평화다라고. 이북도 마찬가지죠. 핵 탄두를 늘리고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정찰 위성을 쏘고 뭐 이래서 하여튼 힘을 통해서 억지력을 만들어야 돼. 힘 대 힘.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무한 경쟁 국가 경쟁력 경쟁 시대에 남과 북 서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국제 외교는 전부 다 국익 실익 외교잖아요. 그렇죠. 이게서 혼자만 동경호태도 아니고 지금 그런데 이 우리 외교도 상당히 오랜 역사가 축적돼 있는데 그 다들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진보 정부는 놔두고 민주 정부는 놔두고 DJ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놔두고 아니 자신들의 뿌리잖아요. 노태우 정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큼이라도 해야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든지 뭐 대륙으로 가는 길 이니셔티브든지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뭐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어디 갔습니까? 과거 자신들의 그 보수 정부 뿌리인 보수 정부가 추진해 오던 그것도 뭐 깡그리 다 삭제해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청와대 NSC에서 지금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그 김모 NSC 차장 지금 뭐 실장은 이렇게 앞으로 내세워 놓고 뒤에 이제 차장으로 숨어 있는데 김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북한 붕괴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패권 전쟁 이게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만 전쟁은 필연이다라고 믿고 있는.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세 인식 원래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식견을 만들고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진 참모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외교는 이 한미동맹이 이렇게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윤석열 외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좀 구체적인 어드바이스 좀 해주죠. 예. 어드바이스가 뭐 통할 단계가 그 어드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정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니, 국민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 일반 국민들이라도.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 뭐 신기루잖아요. 그렇게 뭐 주문을 외운다고 붕괴가 됩니까? 흡수통일이 됩니까? 선제 타격론 크게 선제 타격을 하면 그 다음은 전면 전쟁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보수 논객 이런 걸 쓴 거 있어요. 사흘만 견디면 된다. 사흘만. 그런데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전면전이 발생해도 사흘이면 다 평정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예? 6.25 때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예. 절대선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예. 네? 평화라는 것. 그리고 평화라는 나무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예. 이거는 잘 물 주고 가꿔야 하는데 이렇게 거칠게 북한 타도론, 북한 붕괴론, 선제 타격론, 힘에 의한 평화 굴복시키겠다는데 굴복 안 되죠. 핵을 가진 상대인데 굴복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주먹 앞에 굴복하겠냐고요. 무릎 꿇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냉철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근데 우리 남북 관계는 미국의 어떤 입장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부든 국방부든 백악관이든.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를 짚으셨는데 결국 이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를 미국 빼놓고는 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나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거기 종속될 거냐, 아니면 적어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성, 여기에 자율적인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할 것이냐, 이 태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은 중국 봉쇄입니다. 중국 봉쇄의 선이 분명하잖아요. 호주에서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그래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중국 봉쇄에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도 하고 뭐 코너스톤이라고 하고 이걸로 쓰는 거에, 그러니까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한반도 문제, 남북 평화 문제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미국 국익의 입장에서 당연히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중국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맞는 거지요. 네. 그러나 거기에 이제 하위 변수로 동원되면 우리는 이제 한미일 대 북중로의 그런 진영 대결의 선봉에 서게 그렇죠.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을 그냥 아무런 고민과 문제의 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 정부고, 이게 길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든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포기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그런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협조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첫째, 어떠한 우발적 충돌도 전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전쟁 불가. 전쟁 불가. 그리고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비핵 평화 대원칙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남북 간의 이 불안정한 평화를 안정화시키는 것,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로 가는 것, 이것이 저는 5천만의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혀 이런 국민의 상식적인 감각과 동떨어진,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철진한 이념과 그런 적개심으로 이 외교안보 남북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분들조차도 이런 상황은 상상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 기억에도 보수의 비난 속에서도 중국 열병식에 그죠? 참석하고 했던 게 바로 다
뭔가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예. 예, 도모해 보려고 했던 거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논조논 이렇게.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아니, 이쪽 두렁도 네. 풀을 뜯어먹고 저쪽 두렁도 뚫어먹고 실리를 챙기는 외교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건 뭐 영구 불변의 네. 원칙이죠. 근데 중국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나 이게 뭐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자영업 장사 안 되고 경제 성장이 주저앉고 실질 소득이 내려앉는 건 우리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무역이 줄었잖아요. 500억 달러 줄고 또 적자가 무려 500억 불 60조 70조인데 그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대중무역이잖아요. 중국과 무역이 줄어들고 중국이 30년 동안 1조 달러 넘게 효자, 흑자를 중국에서 봤는데 그게 2년 동안 30년 만에 2년 동안 계속 적자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성장률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소득 증가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영업 피해까지 우리가 지금 경제 침체의 원인이 그런 잘못된 그런 외교 정책, 외교 전략에서 오는 피해도 크다고 봅니다. 예, 그걸 짚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어종을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주장했던 부채살 외교, 네. 시장을 넓힌 거잖아요. 예.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은 삼성과 LG 깃발로 다리들이 다 뒤덮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하면 그 현대자동차가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올라가고 외국 차 중에 말이죠. 삼성의 가전 공장은 모스크바에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비명을 지르고 그저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러의 전면적인 협력적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까지 갔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완전히 적대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양국 관계를 러시아도 강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180도 되돌려 놓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그리고 이 국민들 고통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읽느냐? 이념이다. 이랬잖아요, 이념. 근데 지금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익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이 중요하고 실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분이에요. 물론 뭐 고시는 여러 번 떨어져서 고생했지만 그것 말고는 그 다음에 고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삶의 현장의 고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의 요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죠. 맞춰져야죠. 그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증 하나 있는 게 검사 26년만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한동훈도 검사만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또다시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한번 겪었는데 검사만 했던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에 정말 이렇게 이 문외한이고 엄청난 지금 국민들 삶의 피해를 좀 겪었는데 왜 또다시 기대를 할까요? 김능구 대표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 요새 이 정부가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지 않을까 싶은데 폴리뉴스는 뭐 또 막강한 우리 구독자들이 계시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민주정 역사 한 200여 년 서구에서도 현직 검사가 바로 최고 권력을 쥐은 예는 유일무이합니다. 현직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직 검사가 바로 그 실증 예죠. 현재로 봐서는 참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가 과연 역사의 어떤 평가가 될지 윤 대통령은 좀
겸허한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요. 뭐 한동훈 대표 얘기 전에 우선 하여튼 지금 남아있는 임기 2년 반쯤 되죠. 2년 반 동안 더 이상 외교가 망가지지 않고 남북 관계가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그리고 민생이 더 후퇴하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고 또 여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타까워요. 예. 이어서 한동훈 똑같은 검사만 사람한테 왜 기대가 모아지는지. 글쎄요,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몰라서 대표에 그런다. 대해서 잘 모를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또 지금 정부와 사이에서 잘 안다는데. 저는 지금 보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잘 살리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이제 극우적 성격을 가진 정권까지 왔는데 거의 저는 연극으로 치면 산막에 왔다고 봅니다. 마지막 종막에 왔다고 보는데 국민의 수준 높이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회창 총재나 양자잖아요. 이 보수 정통 세력에서 자생으로 나온 분이 아니고 또 이명박 대통령 경우도 사실은 외부에서 그렇죠. 충원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보려고 한 것이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 거의 뭐 바닥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수 정당이 이런 형태의 수구적 성격을 가진 보수 집권은 여기서 한동훈 검사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제3자 최승병 특검법 이게 아마 윤한 갈등의 절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한 얘기 중에 이제 국민 눈높이, 그건 국민 눈높이라는 건 그건 상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식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면 국민적 기대는 유지되겠지만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제 윤한 동일체로서 아마 본인의 꿈과 희망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상식을 그대로 하기 싫으니까 국민 눈높이로 바꾸면 와야 지금 내가 생각이 나. 근데 3자 특검법이 아직까지 반환점도 안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제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각오를 하고 부딪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전망으로서 한동훈 대표 세게 부딪힐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아요? 생로가 없으면 하겠죠. 근데 이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은 윤석열 특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게이트와 닮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악관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뭐 사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특검 본질이 그런 최상병 특검에서 증거가 확정되는 순간 그건 뭐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지금 하반기 정국이 아주 비상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권력 행사 운용 패턴 형태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또 내일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영국에 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시즌이 없습니다.
항상 윤석열 발, 김건희 발. 예. 본인들이 항상 악재를 이저 최상병 특검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당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 거니까 제일 잘 알고 또 이것의 위험성에 대한 것도 잘 알겠네요. 잘 알죠. 얼마나 이게 명명백백하게 헌법 정신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도 잘 안다고 보겠죠. 어떻게 할까요? 한동훈 두 분 대표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 최상병 지금 이 그렇죠. 사건 법률가들이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떤 일이 있었고 폭발성을 너무 잘 알겠죠. 뭐 대통령실에도 한동훈 그 라인도 있었을 거니까 예. 이게 그 검사도 다 서로 공유하는 그거였으니까 이게 잘 알고 있다고 본다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게 수사가 좀 더 제대로 진행되면 이거는 이 하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탄이다. 그런 폭발력이 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공화주의, 공화제에 대해서 헌법 1조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임금 왕자를 딱 썼단 말이에요. 손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왕의 권력 행사와 공화정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다르죠. 하늘 땅 차이가 있죠. 이건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권력 행사란 말이죠. 본인이 또 특검을 통해서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남용죄 아닙니까? 권력은 남용한 죄. 그리고 그때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참모 우병우 딱 그 케이스입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근데 본인이 행사한 것이 그 권력 남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데 그걸 법을 아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권력 행사를 했는가. 이게 공화국에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걸 잠깐 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떤 놈이 사단장 해먹겠나. 그 어법도 문제지만 그것이 갖는 위험성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위헌성. 그렇죠. 위험성이고 위험성. 위험성이고 위헌성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권력은 그러니까 내가 쟁취해서 내 힘으로 쟁취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군주제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이 갈수록 지금 최극단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장 특검법을 내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이게 어떤 내관인지 폭탄인지 잘 알면서 이름만 제3자 특검 마치 이렇게 명분은 야당이 이렇게 주도 전국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래서 거기에서 혼선을 하고 전국을 갖다가 다르게 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죽이려는 거다. 이게 이름만 제3자 특검 붙여놨지 이게 붙이나 마나 누가 특검하는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특검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과정으로 수사는 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받는다 이런 거죠.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걸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럼 이게 간단치 않네요. 그죠? 칼날 위에 의제죠. 칼날 위에.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자 특검이라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3자 특검에 비토권이 있으면 제3자가 추천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거는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특검이다. 그러면 비토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죠. 특검이 완전히 뭐 윤 그렇죠.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수사를 주고자 하는 그런 특검이 명백하다면 그런 특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비토권만 있으면은 뭐 제3자 특검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비토권 없어도 좀 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그거는 역사가 증명했거든요. 그럼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근데 워터게이트보다도 더 이거는 명확하겠네요. 이미 온 국민 학습이 돼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그냥 지도자들이 정당이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피해 대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5월 학살과 87년 6월 항쟁의 그 피어린 과정을 거쳐서 이룬 민주공화제잖아요. 민주주의 역사 37년인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무사태평하기를 바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 특검을 했더라도 당시 1,800만 국민들이 촛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촛불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죠? 예,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서 촛불로 만든 정부 다음에 이런 정부가 출연해야 하는가? 그럼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촛불로 만든 정부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최악의 정부가 이 수구 보수를 넘어서 극우적 지금 임명하는 사람마다 전부 극우 유튜버잖아요. 예? 독립기념관장, 그러니까요. 예? 방통위원장, 예? 또 무슨 지금 임명하는 사람들마다 다 극우 유튜버 인기 있는. 근데 이게 극우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지난번에 이준석 청문회 때 보니까 폭력을 수반하면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국적 기준에서는 한국의 극우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의 공통 감각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일 문제도 그렇지만 5.18 또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혐오의 언어를 증오와 혐오의 분열의 언어를 쏟아내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고위 요직에 이렇게 그렇게 포진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1,800만 명의 그 촛불 참여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그 민주공화국의 그 아주 금자탑이죠. 찬란한 역사예요. 평화적으로 살아있는 현직 권력을 끌어내리고 등장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부가 5년 뒤에 최악의 극우 정권을 탄생시켰어요. 이 아이러니 가수 안치환 가수가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 의장님은 뭐 문재인 정부에 책임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촛불 정부의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극우적인 가치와 또 어째 말하면 국민과 동떨어진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랬는데 저는 늘 민주당 분들한테 특히 중진들한테는 이야기해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요. 그렇죠. 국민 앞에. 이건 잘못된 결과. 이 정권이 훌륭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네. 근데 문 대통령 안 하신 것 같은 내가 보니까. 뭐 좀 생각이 다르겠죠. 다른데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첫 단추가 사실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했던 87 체제가 이제 2017년에 30년이 됐었잖아요. 2017년에 이제 헌법을 바꿔서 사실은 87 체제를 그때 기원 발의는 했죠. 7공화국으로 갔어야죠. 바로 7공화국으로. 그러려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234명을 묶었어야 합니다. 78%잖아요. 그게 민주당 탄핵 연대 촛불 연대를 했어야 되는데. 134명 플러스 100명입니다. 100명에 국민의당 38명. 당시 한나라당이죠. 62명. 100명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이 100명과 함께 개헌으로 갔어야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한참 지낸 뒤에 이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정권 출범부터 연합 정권의 길을 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도 재탄생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똑같은 말을 주창했어요. 저 방송에 나가서 그때 방송에 자주 나갈 때니까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민주당 정부라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에서 일부 흔히 말해서 문파, 친문 핵심들하고만 정치를 했거든요. 그 저는 검찰총장 임명 부분만 사과할 게 아니라 정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대목에서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이게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촛불 운동이 촛불 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네. 촛불 혁명이 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4.19가 혁명인 이유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5.16 쿠데타를 자신들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 3공화국으로 가잖아요. 네. 4.19 이후에 2공화국. 자, 이런 것처럼 87년 6월 항쟁으로 6공화국 헌법이 출발했으면 사실은 87년 6월 항쟁보다 더 컸죠. 그렇죠. 2016년, 17년에 촛불은 더 컸으면 이것이 이 헌법개혁으로 연합정치를 통해서 헌법개혁으로 가서 촛불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역사적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빤히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탄핵이 안 돼요. 그렇죠. 134명 갖고 안 되잖아요.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234명이었어요. 100명이 왔잖아요. 탄핵에 가담했어요. 그럼 같이 만든 정권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경쟁했지만 그러면 그 탄핵 세력과 연대해서 연합 권력 나누면 되거든요. 장관 몇 자리 이렇게 할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법을 바꾸고 7공화국을 열었으면 아마 위대한 시대로 기록됐겠죠. 의장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가야 됩니까?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3년 남은 임기. 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잖아요. 후보인데 본인이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아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위대한 대통령 판열에 올라갈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우리 김문구 대표가 얘기한 대로 바이든 사퇴한 걸 보고 어쩌면 저도 아주 신선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켜 잡으려고 해서 다 놓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 역사에 기여할 건가. 이미 지금 뭐 1년도 넘게 20몇 %대 아니에요? 그럼 국정 운영 동력이라는 건 없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또는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꺼풀만 벗고 내려가 보면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는 임금님 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민초들은 국민은 대중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역사에 대통령 하면 역사에 기록이 돼요. 어떻게 기록이 될 거냐. 세종대왕도 있고 연산군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전두환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YS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나의 찬스가 있습니다. 뭐냐. 7공화국을 연 대통령이다. 아마 그런 거대한 흐름에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이런 뭐 무슨 최상병 특검이니 뭔 거부권 정국이니 이런 것은 굉장히 사소해지는 거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쥐고 가는 저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만 과연 그런 자문을 하고 그런 상의를 할 그 그룹들이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의장님, 우리 역사를 그 사람 결단에 맡길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장님 이하 우리 정치계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움직여야만이 저도 그런 대화를 해보고자 해요. 여당의 중진 의원님들하고. 자, 사실은 뭐 이 상태로 입법권과 집행권의 대치 속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무소불위라고 하지만 국가가 부서지고 국민이 불행해지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겠느냐. 그러면
서로 살 길을 좀 찾아보자. 국민이 살 길을 찾아보자. 여기서 지체된 7공화국의 길을 같이 좀 열어보자. 그러면 윤 대통령도 살아나고 당신들도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힘을 갖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동훈 대표 역할이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 기본적 근본적인 본질상 한계는 있지만 당 대표로서 국민 눈높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를 금방 말씀하신 그거를 여야 간에 정말 그런 이 토론을 하고 네. 함께 논의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힘을 갖다가 오히려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나간다면은 거기서 국민 지지가 모아진다면은 윤 대통령도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임기 단축이냐 하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5년제에서 5년차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5년차가 행복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죠. 임기 1, 2, 3, 4 중에 최악이 되게 5년차예요. 예. 그렇죠? 예. 한 자리 수도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5년차 뭐 빤하잖아요. 어떻게 자리매김될지. 그 1년이 뭐가 아까워서 차라리 그걸 잘라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이죠. 그렇죠.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당선은 어대명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은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여야 중진들이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국회를 정말 그런 장으로 만든다면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새롭게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또 역동성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이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전혀 뭐 정치 사회적 혼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세계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그런 민주주의를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해내고 한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